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 금융시장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간밤 뉴욕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그 여파로 오늘 오전에 코스피도 휘청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지금 장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코스피가 오늘 오전 하락하면서 3,25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기준 0.55% 내린 3,260.72에서 거래 중인데요. 개인은 6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저가 매수에 나섰고요. 외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중입니다. 종목별로도 파란불이 많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대 안팎으로 떨어지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도 1%대로 내림세입니다. 반면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최대 ESS 시스템에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LG화학 2%대로 강세이고요. 카카오도 2.45% 오르면서 어제 뺏겼던 시총 3위 자리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에 0.56% 오른 채 거래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0원 95전 오르면서 급등세입니다. 그렇군요. 뉴욕 증시를 보면 장막판에 또 크게 출렁이면서 결국은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했죠. 네, 다우지수가 0.77%로 가장 크게 떨어졌고요. S&P 500은 0.54%, 나스닥 지수는 0.24% 내렸습니다.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와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지난 3월 회의와 달리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건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평가했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5%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줄곧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해왔던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다시 고조됐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재 제로 수준 금리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또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올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큰 폭으로 높이면서 금리 인상 예상 시기도 앞당겼습니다. 이 소식은 류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연준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3.4%로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도 6.5%에서 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되지만 일시적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Indicators of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have continued to strengthen, and real GDP this year appears to be on track to post its fastest rate of increase in decades. As these transitory supply effects abate, inflation is expected to drop back toward our longer-run goal.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에서는 금리 인상 예상 시점이 빨라졌습니다. 18명의 위원 가운데 13명이 오는 2023년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점도표에서는 2024년까지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1년이나 빨라진 겁니다. 금리 인상에 앞서 진행될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은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논의를 위한 논의만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경제 지표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articipants expect continued progress ahead toward that objective, and assuming that is the case, it will be appropriate to consider announcing a plan for reducing our asset purchases at a future meeting. 시장은 테이퍼링에 대한 본격적인 언급이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류정훈입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미 FOMC의 결과에 대해서 예상보다 더 매파적으로, 즉 통화 긴축에 선호적인 입장으로 해석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이승원 부총재의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향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2억 원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우리 시장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사 공급대책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와 사업 시행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이 없도록 세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입주 물량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가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우선 세제 개선안 내용은 뭘까요? 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사 대책의 토지주와 사업 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 대책 가운데 공공 직접 시행 사업, 도심 복합 사업 등에 참여하는 토지주의 경우 공공의 토지 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LH 등 사업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홍 부총리는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 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내년 이후에는 공급 확대 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 8만 3천 가구를 포함해 전국 46만 가구의 입주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사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태릉 CC의 선정 여부를 지자체 서울시와 협의해 하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그 외에 조달청 부지 등에 대한 조기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젯밤 늦게 국회 산자위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과거의 피해 보상, 즉 소급 적용 조항은 넣지 않는 대신에 충분한 피해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합의의 난항을 계속 겪어왔는데 결국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그런 손실보상법이 된 거죠. 네, 쟁점이었던 과거 손실에 대한 소급 적용 조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칙에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로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법안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의 손실을 계산해 보상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즉각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정부에선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문턱을 넘은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달 안에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계획인데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산자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데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소급 적용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 대상과 기준, 규모, 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심의위는 중기부 차관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보상금 감액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SBS 비즈 정민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서 신세계그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작 이베이 미국 본사가 우선 협상자 선정 통보를 하지 않고 있어서 딜 자체가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죠.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어제 굉장히 떠들썩한 이야기였는데 미국 이베이 측이 이사회를 열고도 아직 이사회 결과나 이베이 코리아 우선 협상 대상을 명시적으로도 밝히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신세계 네이버 연합이 이베이 코리아를 사실상 인수했다는 소식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공식적으로 발표된 상태는 아닙니다. 심지어 이번 인수전 참여의 주체인 이마트는 공시를 통해 매수자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이베이 본사에서 이사회가 이뤄졌고 우선 협상자 선정 통보는 물론 관련 공시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뭐 답은 이베이만 알겠지만요. 이렇게 공식 발표가 좀 늦어지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일각에선 가격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베이는 당초 5조 원대의 몸값을 원했지만 롯데와 신세계는 각각 3조 원, 4조 원가량의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세계 네이버는 이베이 본사가 이베이 코리아 지분 20%를 남기고 나머지 80%를 인수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한 막바지 조율이 한창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베이 본사가 본 입찰 후 세부 조항을 추가로 제시했고 이에 대해 신세계와 네이버 측이 추가 검토해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논의 중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일주일 넘게 파업을 이어오던 택배 노조가 오늘부터는 업무에 복귀합니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잠정 합의안을 내놨고 노사가 여기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최근에 택배 배송에 어려움 겪으신 소비자분들도 많을 텐데 택배 노조가 파업이 이제 끝난 거죠? 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파업은 택배업계 노사가 과로사 방지 중재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어제부로 끝났고 택배기사들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내년부터 택배기사들을 분류 작업에서 제외하는 게 이번 합의안의 핵심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 택배사는 연말까지 택배 자동 분류기를 설치하거나 기사 2명당 분류 인력 1명을 투입해야 됩니다. 또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은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만약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을 하게 되면 택배사는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황을 좀 종합해 보자면 앞으로 택배비 인상은 아무래도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합의 내용대로 분류 인력 등이 추가되면 결국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사회적 합의기구는 추가 인력,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 등을 감안하면 상자당 170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비용 인상 요인이었던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보전의 경우 택배 노조가 이를 자체적으로 철회하면서 합의문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체국 택배의 경우 분류대가 미지급 논란이 남아 내일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데요. 우체국 택배기사들은 그동안 분류 작업 비용을 못 받았다고 말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지급을 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우체국 택배 문제를 포함한 최종 합의안을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속보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접종 대상인데요. 전 국민의 3분의 2 수준까지 1차 접종을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연령대로 보면 우선 3분기 접종 대상이 누굽니까? 3분기 최우선 접종 대상자는 50대입니다.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하고요.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8월부터는 18세에서 49세 사이 연령 구분 없이 접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2학기 전면 등교를 대비해 여름방학 기간인 7월과 8월에 30세 이상의 어린이집과 초중고 교사, 돌봄 인력 등을 접종할 방침입니다. 또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도 여름방학 동안 접종을 받게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족으로 배정받지 못하거나 또 개인 사정으로 접종을 미뤘던 60세에서 74세 미접종자는 7월에 최우선적으로 접종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계획대로만 접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3분기까지 그러니까 오는 9월까지 접종이 완료될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우선 오는 11월까지 전 국민의 3분의 2 수준인 3,600만 명에 대한 2차 접종까지 완료해서 이른바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요. 3분기까지는 이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도 백신 1차 접종자가 50만 명 넘게 늘면서 오늘 안에 누적 1,4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40명으로 이틀 연속 5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 다음은 기업들 소식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으로 중견건설업체죠. 성정이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이스타항공 우선 매수권 행사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성정은 법원에 인수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이스타항공 인수전이 이제 결말에 좀 다다르고 있죠. 네, 업계에 따르면 성정은 오늘 오전 매각 주관사를 통해 법원에 이스타항공 우선 인수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이스타항공 매각은 우선 매수권자를 정해두고 별도로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공개 입찰에서 쌍방울그룹이 단독 입찰하면서 우선 매수권자인 성정과 2파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정은 당초 투자 계약을 약 1,000억 원에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쌍방울은 인수 금액으로 이보다 100억 원가량 더 써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우선 매수권자인 성정이 인수 가격을 올려 쌍방울과 같은 금액으로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시청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성정이 크게 막 낯익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어떤 계획인 겁니까? 네, 성정은 골프장 관리와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요. 아직 항공업 경험은 없는데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을 인수해 골프와 레저, 숙박 등과 연계한 관광 사업을 본격 추진할 걸로 예상됩니다. 성정으로부터 매수권 행사 의사를 전달받은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 최종 인수자를 곧 확정할 텐데요. 성정이 땅방울그룹이 제시한 금액과 조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정밀 실사를 진행하고 투자 계약까지 마무리하면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으로 매각을 진행한 지 2년 만에 새 주인을 맡게 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게임 업체인 크래프톤이 중국 텐센트로부터 수수료를 그동안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달 상장을 앞두고 그간 텐센트와는 관련이 없다라던 입장을 180도 선회하면서 말바꾸기에 들어간 건데요. 어떤 내막이 있는 건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상 기자. 네, 강산입니다. 우선 크래프톤이 어떤 수수료를 받은 거죠? 네, 크래프톤은 어제 증권신고서를 통해 중국 텐센트가 개발한 화평정영 게임에 대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평정영은 이 크래프톤의 매출 80%를 책임지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중국 버전, 사실상 이름만 다른 게임입니다. 배그 모바일은 중국에서 판호, 즉 유통 허가증을 받지 못해서 지난 2019년 5월 서비스가 종료됐는데요. 당시 배그 모바일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이 크래프톤 2대 주주인 중국 텐센트가 출시한 게임이 화평정영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크래프톤이 사실상 중국 우회 사실을 숨겨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크래프톤은 화평정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업계에선 크래프톤의 2019년 이후 급격한 매출 상승이 화평정영 때문이라고 추측했는데요. 크래프톤은 지난해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에서 매출 1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매출 85%에 달합니다. 크래프톤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걸 우려했다는 게 업계 해석입니다. 네, 신뢰가 깨진 것도 깨진 거겠지만요. 무엇보다도 중국 리스크가 또 변수로 꼽힐 것 같습니다. 네, 추후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인데 업계에서도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IPO 과정에서 화평정영이 사실상 배틀그라운드의 우회 판호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국, 인도 등 해외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크래프톤 역시 중국에서 게임 관련 규제가 확대되거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늘어나면 사업과 재무 상태,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강사입니다. 네, 금융권 관련 소식들로 이어가겠습니다.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정부가 규제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 사업자 신고제를 앞두고 관련 규제가 또 강화가 되는데요.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은 취급이 불가능해지고 임직원들의 매매도 제한된다고 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우선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가상자산 거래소가 스스로 혹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거래소의 자체 발행 가상자산은 특히 내부에서 정보 접근이 빨라 시세 조정에 관여하기가 쉽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직원이 본인이 속한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 이런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뿐 아니라 최대 거래소 신고가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규제 발표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래소들의 대응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최근에 계속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번 규제에 대한 거래소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소위 4대 거래소 중에서는 앞서 업비트가 운영사인 두나무와 관련 있는 가상자산들의 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자신들과 얽혀있는 가상자산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직원의 거래소 이용과 관련해선 업비트만 오히려 자사거래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원칙이 있었고요. 나머지 거래소에선 임직원들이 신규 상장된 가상자산을 72시간 동안 거래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들 거래소 모두 관련법을 따른다는 방침이라 곧 내부 지침을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사업이나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자금이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 메시지 하나에도 큰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정부가 보증해준다라고 하면 더 솔깃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악용해서 최근 은행을 사칭 또 정부가 보증해준다는 대출 문자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내용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도대체 어떤 문자 메시지길래 그럴까요? 네, 문자 메시지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시중은행이 보냈다고 하는 문자 메시지인데요. 문자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특별보증 승인 대상자라며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업자금이나 창업자금, 생계자금 용도로 지원한다는 등 사업이나 생계 때문에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는 솔깃할 만한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최대 2억 원까지 최저 2%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대출 조건 등 세세한 부분까지 명시돼 있어서 시중은행에서 보낸 문자라고 믿기 쉽게 돼 있지만 이 문자는 사기 문자입니다. 해도 너무한다라고 싶은 게 이게 또 진짜 은행에서 보낸 대출 광고 문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요즘 이런 문자가 늘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문자로 대출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사기 문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문자 사기로 볼 수 있는 스미싱 문자는 지난해 2.6배나 증가하면서 조심한다고 해도 피해를 입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금융감독원은 문자 내용에 혹해서 문자를 보낸 번호로 전화를 걸지 말고 은행 대표 번호로 연락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은행에서는 관련 문자를 캡처해서 신고하면 일괄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다면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그동안 온라인에서는 수수료가 무료였던 공모주 청약의 혜택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증권이 온라인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나섰는데 뒤이어서 미래에셋증권도 이 수수료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창섭 기자. 네, 김창섭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수수료를 내야 될까요? 네, 미래에셋증권은 다음 달 5일부터 온라인 공모주 청약 시 수수료 2,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청약에서만 수수료 5,000원을 받고 온라인에서는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돈을 받기로 한 겁니다. 일반 고객 등급인 브론즈 등급 투자자가 대상이고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면 수수료를 안 내도 됩니다. 당장 다음 달 14일 공모주 청약을 받는 대여인 크래프톤에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모두 참여하고 있어서 이 청약부터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특히 앞서 수수료를 올린 삼성증권에서는 이보다 앞선 다음 달 8일 SD 바이오센서 청약에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은 수수료가 좀 안 받는 게 대세였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겁니까? 네, 미래에셋이 추가되면서 현재 온라인 공모주 청약 시 수수료를 받는 주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총 4곳으로 늘어났는데요. 수수료를 인상하는 증권사들은 대부분 공모주 청약에 따른 시스템 비용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증권사에서 청약 수수료를 올리려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공모주 청약 열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만큼 다른 증권사들도 수수료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비즈 김창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종합식품기업인 대상이 새롭게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8년 만에 신설동 시세를 마감하고 이제 종로에 새 둥지를 틀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임창욱 명예회장의 두 딸들은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장지영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네, 올해 말에 우선 사옥을 옮긴다라고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네, 올해 연말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본사를 종로구 인의동 소재 종로 플레이스타워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지난해 대상은 신설동 본사와 별관, 상봉동 사옥을 1,450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73년 지어진 신설동 사옥은 창업주인 고 임대홍 회장과 임창욱 명예회장 시대를 거친 곳으로 대상그룹에는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임대홍 회장의 검소함이 잘 반영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내부 인테리어만 손봤을 뿐 외관은 48년 동안 원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사옥을 옮기게 되면 아무래도 또 새 출발을 하는 기분이 드는데 자매 경영도 또 본격화하고 있다고 하죠. 네, 지난 3월 임창욱 명예회장의 장녀 임세령 씨는 그룹 지주사인 대상홀딩스와 대상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또 임 부회장의 동생인 임상민 대상 전략 담당 중역 전무도 올해 초 출산 휴가를 끝내고 경영에 복귀했는데요. 지주사인 대상홀딩스 지분은 임상민 전무가 36.71%, 임세령 부회장이 20.41%로 자매가 경영과 지분 승계 작업을 사실상 어느 정도 마친 상태입니다. 아버지인 임창욱 명예회장이 아직 건재하지만 최근 임 회장은 처음으로 대상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대상 주식 16만 5천 주, 그러니까 0.46%를 주당 29,043원에 팔면서 현금 48억 원을 쥐게 됐습니다. 대상 측은 지주사가 아니라 계열사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며 지배력과 무관한 개인적인 이유로 매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장지연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600억 달러 한도 통화 스와프 계약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현행 통화 스와프 계약 만료 시점을 올해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3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다시 상향 조정됐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인 IC 인사이츠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제품별 출하량도 20% 이상 늘어날 것이라면서 올해 반도체 시장의 작년 대비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2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